어느 이야기에는 어떤 사람이 고래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고래한테 잡아먹혔는데 입속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간신히 탈출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래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페클룸 레갈레라는 책에는 아이슬란드 근해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고래를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다양한 고래, 막 무서운 고래들 많잖아요. 무서운 고래 중에서 특히나 범고래가 있습니다. 범고래는요, 개하고 거의 똑같은 이빨을 갖고 있는데 개가 막 공격적이잖아요. 공격적인 것처럼 범고래도 다른 고래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드넓은 바다에서 고래들끼리도 무리를 지고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또 다른 하나의 고래, 굉장히 큰 고래를 서로 공격하고 막 바다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먹이 사슬이 있겠죠. 있는데 일단은 혼자 있게 되면 타겟입니다. 혼자 있게 되면 지쳐서 죽을 때까지 고래를 물고서 막 안 놔주고 다른 고래 무리 떼들이 하나의 한 고래를 막 물고 안 놔주고 특히나 대서양에 사는 수염고래가 있거든요. 수염이 많은 수염고래는 머리가 굉장히 크고 몸 전체의 3분의 1이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우 정결하게 수염고래는 영양을 섭취하고 막 그렇게 육식하지 않고 음식을 안 먹고 빗물만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염고래를 막 이렇게 해체를 하고 내장을 꺼내보면 위장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거의 육식을 안 먹으니까 수염고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입안에 수염이 막 서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수염고래가 입을 안 벌린다고 합니다. 수염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리고 고래 중에서 굉장히 싸납고 무서운 고래가 바로 배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말고래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말고래, 돼지고래, 그리고 굉장히 빨간색 고래가 있습니다. 붉은 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래들 중에서 괴물이다라고 부르고 굉장히 싸납고 잔인하고 물 밖으로 뛰어오르면서 자기들끼리 이동을 하고 배 하나가 있잖아요. 완전히 파괴시키고 침몰시킨다 합니다. 바로 말고래, 돼지고래, 붉은 고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굉장히 이 물길을 많이 타고 수영을 많이 하고 좋은 고래도 있는데 물고기들을 막 안내해주고 물고기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고래도 있다 그래요. 물고기 중에서도 있대요. 그래서 청어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를 원양에서 연안까지 몰아주기도 하고 어선 쪽으로 고깃대를 몰아주고 배와 사람들을 돌봐주는 착한 고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아이슬란드 선원들은요, 굉장히 항해를 많이 하고 이 배를 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항해를 많이 하니까 고래나 굉장히 무서운 식인 상어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를 악마고래라고 불렀는데 악마고래를 만날까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갑자기 악마고래가 확 갑자기 나타날까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악마고래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절대로 악마고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이름 자체를 이렇게 입에 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어라고 불렀고 절대로 고래를 악마고래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진짜로 사람들이 고래가 사람 잘 잡아먹는데 식인고래 있대, 식인상어 있대 하는데 정말로 있습니다. 고래가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먹었고 특히나 한 번 사람을 잡아먹은 경우에는 또 그 인근에 계속 또 사람을 또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인근에 1년 동안 같은 장소에 1년 동안 내내 머물면서 그렇게 사람 먹잇감을 찾는 고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견은요, 고래가 굉장히 옛날에 많았을 때, 지금은 없잖아요, 거의. 많았을 때 큰 바다에 고래가 그렇게 그냥 막 유유하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이 막 항해를 하다가 섬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막 태평양 인근에 유럽인들이 굉장히 노예 없나? 섬 사람을 노예에 팔려고 했던 막 그런 사람들이랑 뭐 괜찮은 땅 없나? 황금 땅 없나? 해가지고 땅을 정복을 했던 그런 서양인들이 막 괜찮은 거, 굉장한 거, 신문물을 찾아서 헤매던 사람들이 섬을 찾다가 섬인 줄 알고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고래인 거예요. 섬인 줄 알고 내렸다가 익사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565년경에 성지를 찾아서 대서양과 서쪽을 항해하던 중에
섬인 줄 알고 사람 제자들이랑 내린 거 여기 섬이 있다 하고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재단을 설치하고 막 미사를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고래인 거예요. 근데 고래가 진짜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지탱해줬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야마구치현의 센자키마는 오미시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가요이 우라 동네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포경선에서 잡혀 죽은 고래의 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고래도 소울을 갖고 있다, 고래도 영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고래의 혼을 그렇게 달래주었고 매년 4월 29일에서 5일 동안이나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1600년대 일입니다. 1600년대에 이러한 의식을 치렀고 청어람이라는 한 절에서는 진짜로 고래 납골당도 만들었고 한 3m 높이가 되는 화강암석에 기념물을 세워서 고래를 기리는 기념물도 있었다 그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서 고래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 공양 의식도 있었고 어부들은 귀한 봉헌물들을 갖다 바쳤고 승려들은 정말로 고래를 위해서 하면서 막 그렇게 해주기도 했고 고래의 망자 명부 죽은 고래의 명부를 작성을 하고 잡은 날짜랑 사후에 부여한 계명을 이름까지 기입해 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래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또 이제 에스키모인들과 노르웨이인이랑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이랑 바스크인들, 굉장한 어떤 외국인 일본인들이 옛날에 서양인들이 배에서 일대에서 괜찮은 거 찾아야 돼, 신문물 개척해야 돼, 뭐 좋은 거 찾아야 돼, 그렇게 일단 돈 될 만한 걸 찾으러 갔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래 사냥을 길게 했습니다. 고래를 정말로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리에주 지방의 부데일락에서 구석기 지층에서 향고래의 이빨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선사시대 때는 사냥을 하지 못했고 그냥 밀려온 고래를 그렇게 해체를 하기도 했었고 예전에 굉장히 옛날에 그 당시 옛날에는 정말로 그물 기술이나 작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온 것을 해체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안류산 12사람이나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족들은 해마 이빨 작살인데 해마 이빨을 작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독을 발라가지고 고래를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래 사냥을 굉장히 오래 옛날부터 고래 사냥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몰고 온 고래 떼 중에서 막 고래를 몰고 왔거든요. 잡았다. 나 20마리 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고래가 한 3마리 정도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찾으러 추격해서 바다에 나가서 막 서로 막 쫓기는 고래랑 사람이랑 싸우고 쫓기는 고래를 잡으러 떠나는 그런 고래 사냥의 역사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는 사람은요, 고래를 사냥하고 특히나 고래 중에서 피해야 할 종, 유독 싸나운 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고래, 작사를 꼽는 방식, 그리고 좋은 사냥철, 유독 잘 잡히는 사냥철이랑 좋은 어장 등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해서 경험적으로 알았고 그들의 라인을 알게 됩니다. 고래 몇 마리를 잡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잡으니까 그 무리의 떼들을 잡을 수 있는 라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요렇게 스킬을 이제 키우니까 그런 것이 고래학이 있었거든요. 고래학문이 있어서 고래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8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지식은 조금 더 체계화되고 과학화되었습니다. 고래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더 많이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합니다. 4세기 때는 굉장히 옛날에 4세기 때는 근데 사람들이 고래를 잡았으면서도 고래를 또 궁금해했습니다. 고래 또 신기하기도 하고 고래 또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다 했는데 고래 대체 뭘까? 사람들은 고래를 궁금해했는데 4세기 때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래가 뭐긴, 고래는 포유류야, 맞죠? 고래 포유류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였고 플리니우스는 아니야 고래가 무슨 포유류야, 고래는 물고기야, 맞잖아요. 물에 사니까 또 물고기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라고 했는데 1600년 동안의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드넓은 바다에서 살면서 해양 생활에 오래 고래가 적응을 하면서 살아온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인데 물고기의 특성을 또 많이 갖고 있죠. 스웨덴의 박물학자 샤른 드린네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고래는 포유류인데 어떤 포유류냐면 포유류는 뒷다리가 있잖아요. 뒷다리가 없는 포유류야 라고 얘기를 했고 포유류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과에 속하고
포유류과인데 굉장히 오래됐고 육지의 포유류들과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고 가장 오래된 고래 화석을 발견했는데 4천만 년 전, 굉장히 옛날 4천만 년 전에도 고래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생명체죠. 그래서 바다에서 수백만 년 동안 사는 동안 바다에서 살게 되어서 물고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앞다리는 지느러미와 뒷다리는 근육질의 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평면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고, 근데 다른 물고기들은 꼬리 지느러미가 수직면으로 자리 잡은 거에 비해서 조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체 구조 자체가 상승 동작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등치는 큰데 상승 동작이 굉장히 피부도 매끈하고 이렇게 딱 용이하고, 호흡을 위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종종종종 막 고래와 상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셨죠? 간간히 이제 있잖아요.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면 간간히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면 위로 숨 쉬려고 올라오는 거고, 머리는 몸통과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포유류에서 볼 수 있는 기하고 돌출 부위들은 생활 속에서, 해양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리고 매끈한 피부, 두꺼운 지방층, 왜 그렇게 두꺼워진 이유는 그 추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었고,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되었고, 피부랑 접하게 되었고, 눈 또한 바닷속에서 바다 생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눈 모양도 바뀐 거고, 콧구멍은 두개골에 정상에 자리하였고, 콧구멍이 바로 고래의 숨구멍이고, 그리고 겉은 물고기가 맞지만 혈액, 혈액순환, 소화기관, 호흡기관, 생식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포유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나 수염이 있냐 없냐, 굉장히 수염이 많은 고래가 수염고래죠. 수염고래의 수염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이빨, 수염의 유무, 그리고 머리뼈의 특성으로 고래도 두 개의 암흑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은요, 신기한 게 수염은 위쪽 잇몸이 각질화가 되면서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유연한 띠 모양으로 덮여서 구강 아래쪽으로 수염이 뻗치게 된 거고, 그렇게 각질화되면서 그렇게 바뀐 거고, 이 수염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수염이 8,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대왕고래 잡아서 다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수염은 판매를 하잖아요. 인기가 많아요. 촘촘하고 나란한 모양과 먹이인 플랑크톤을 거르기에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또 켠으로 이빨을 갖고 있는 돌고래, 굉장히 이빨이 많은 돌고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돌고래, 또 말고래, 돼지고래, 이러한 싸나운 돌고래와 향고래 등은 거의 똑같은 형태의 수많은 원추형 이빨을 갖고 있는데, 이가 박혀있는 턱이 있잖아요. 이가 박혀있는 턱을 하게 되면 먹이는 일단 꼼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잡아 먹히면 옴짝달싹을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이빨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가 박혀있는 턱이 한번 물렸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인근에, 굉장히 옛날에 태평양 인근에 서양인들,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전 세계에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던 그 서양인들이 태평양과 대서양 인근을 막 항해를 하면서 좋은 땅 찾고 노예 찾고 돈 될 만한 동물 그런 거 찾다가 1800년대에 태평양에 30m나 되는 굉장히 큰 향고래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와, 굉장히 유니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염고래는 인기 많다 했잖아요. 영양공급원이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해류가 운반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부유생물이 그들의 먹이고, 특히나 또 고래가 출산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신기한 건 고래가 출산했을 때 새끼 고래는 꼬리가 먼저 나오고, 갓 나온 새끼는 첫 호흡을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다시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물속에서 젖을 먹는데, 양분이 굉장히 많고 사람의 양분보다 8배나 많은 굉장히 고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래 사냥 한번 몇 마리 무리 잡으면 그 인근에 거 다 잡을 수 있는 고래 사냥 법칙이 고래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랬고, 고래 사냥 자체는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서양인들이 딱 보고, 특히나 거기 막 계속 항해하는 바스크족들이 있었거든요. 바스크족의 생활 수단이었고, 최초의 상점에 프랑스와 스페인 해안에 생겼거든요. 외국에 생겼는데 고래고기, 지방 기름수는 완전 인기 폭발입니다.
거래 엄청나게 잘 됐고 가게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고래고기 파는 기름만 따로 팔고 지방 따로 팔고 수염만 따로 팔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혓바닥 있잖아요. 고래 혓바닥은요. 비아리츠와 바이온과 시부르 등 도시에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팔렸고 15세기에는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합니다. 계속 잘 잡힐 순 없잖아요. 15세기 때 또 안 잡힙니다. 그래서 대형 원양 어선은 북쪽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북쪽으로 사냥을 떠났고 큰 범선이 길이 20m 되는 큰 범선을 타고 우리 이제 고래 굉장히 인기 많으니까 잡으러 떠났던 바스크인들이 페로 제도로 가서 고래 사냥을 그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바스크인들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바스크족의 그러한 어떤 생활이었고 새로운 포경 방법이 계속 등장을 하고 바로바로 그들은 이제 시간 끌 필요 없어. 바로바로 잡자. 갑판에 올려놓고 고래를 바로 해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다 정리해갖고 바로바로 기름을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이용을 하였고 배가 굉장히 추운 북극으로 갑니다. 가서 이럴 경우는 지방질이 변해서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거야. 고래기름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거야. 지방질을 선상에 녹여서 기름으로 저장시키고 16세기 때는 고래 사냥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 왕국과 스페인이 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을 때 바스크족들, 해양민족들, 또 다른 바스크족들은 또 그들만의 기업이 있었는데 이들의 충 사이에서 바스크족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이에 껴있었거든요. 네덜란드와 영국이 주요 항로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고 주요 항로를 장악한 그들이 포경선을 건조를 하였고 바스크인을 고용을 해갖고 바스크인들이 굉장히 실전적으로 잡아본 경험도 많고 뭐 굉장한 스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스크인을 고용해서 바스크인한테 정보를 빼내갖고 서양인들이 빼내서 바스크인한테 전수를 받고 바스크인을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했고 바스크인이 북유럽 지역에 바다를 치항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못 나오게 했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그린란드의 고래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고 이거 우리가 다 차지할 거야 하고 막 싸웁니다. 네덜란드랑 영국입니다. 17세기 때 네덜란드인들은 스피츠베르겐 섬 지역에 본격적인 포경기지를 세웠고 작은 마을이 있었던 외진 섬에 지방령의 공장과 저장 창고랑 상점과 빵집과 여인숙과 교회가 들어서고 굉장히 거기 포경 산업이 막 잘 되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상권이 불어나고 기지는 사냥철에 굉장히 북적북적하였고 정말로 웬만한 상권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다른 상업이 막 그렇게 안 되게끔 되었고 고래를 잡아서 네덜란드 상인한테 공급을 했고 고래 수염이 굉장히 인기 있었다 했잖아요. 고래 수염을 깨끗하게 씻어서 60개를 한 단위로 묶어갖고 배에 싣고 소비자 항구로 수송을 하고 잘 조직된 포경업이 굉장히 조직이 잘 됐습니다. 잘 조직된 포경업으로 그린란드 근해로 오던 수염고래는 근데 수염고래를 너무 수염 많이 뽑아서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수염고래는 정말로 멸종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멸종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수염고래는 정말 거의 없어질라 하고 네덜란드의 대규모의 포경기지는 다시 몰락을 하게 됩니다. 19세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19세기가 되니까 1600년대에 유럽인들이 소규모의 포경기지를 세웠고 1600년대에 고래 사냥은 소규모로 다시 고래 사냥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있을까요?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 하고 그곳에 생산 제품을 추가적으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영국과 타 식민지와 유럽으로 수출을 하였고 롱아일랜드랑 캡코드 사이에 많은 항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경항들은 다시 전문화가 되고 19세기입니다. 1690년에 낸터키탕은요. 뉴잉글랜드 지방의 최고의 포경항이 되었고 1700년대에 포경선 선장은 포경선 선장이 고래잡이를 하다가 돌풍을 만난 거예요. 향고래 떼가 굉장히 한 30마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포경선 선장이 혼자 그렇게 배를 몰고 있는데 20km에 걸친 수백 마리의 고래떼 때문에 고래한테 그렇게 잡아먹힌 경우도 많았고 선장이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혼자 배를 타다가 고래에 그렇게 잡아먹힌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크리스토퍼가 향고래를 또 잡아온 거예요. 고래를 잡았다고 막 끌고 온 거예요. 고래를 잡아와서 막 해체를 합니다. 고래를 잡아갖고 해체를 하니까 향고래가 수염고래보다 또 고품질의 기름이 나서 향고래가 또 더 유니크한 거야. 원양 고래잡이는 역사를 찍게 되고 3년이 지나서 낸터키시는 6척의 포경선을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이주민들은
영국의 독립을 선포를 하고 독립전쟁 초기에 1700년대에 낸터키시는 향고래잡이 덕택에 엄청난 수익을 보고 낸터키시가 포경기지는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영국의 식민지인 북미 대륙에서 고래를 포획해서 얻어낸 고래 제품의 연간 생산량이 바로 향고래 기름 45,000배럴, 수염만 7,500파운드, 수염고래 기름이 8,500배럴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뉴잉글랜드 지방에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뉴잉글랜드 지방은 포경산업은 다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영국 해군이 포경선을 침몰하고 영국인들이 항구를 공격하고, 또 포로가 된 미국 선원이 영국 포경선에 잡혀가가지고 일하거나 끌려서 일하거나 시키는 거 다 하고 배 밑바닥에 갇혀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포경단이 다시 탈락을 하고 대영 제국이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거대한 해양 바다를 다 차지를 하고 고래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포경단이 83대의 포경단을 준비를 하여서 20년이 지나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포경단 활동 영역이 대서양으로 뻗쳐가고 북극해의 스피츠베르겐과 캐나다와 남미 동해안을 휩쓸었고, 영국 배가 얼마나 무거웠냐면 400톤이나 됐고 돛대는 3개를 꽂고 있었습니다. 영국 선박이. 소형정,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소형정은 거의 한 6척을 또 옆에 또 가드로 끼고 다녔고, 길이가 한 8m 정도 되고 승무원들이 한 7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소형정으로 포획한 고래, 만약에 작은 배에 포획한 고래를 바로바로 잡아서 모선 옆에서 바로바로 고래를 그렇게 해체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막 기름 따로 저장하고 고기 따로 저장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고래 지방을 갑판에 설치된 용해소에서 녹이고 선창의 원형 나무통에 저장을 바로 시켰고, 1700년대에 고래 사냥은 도약을 하게 됩니다. 또 경납과 고래 기름이 꽉 차서 이 배의 창고라는 창고는 넘쳐나게 되고 고래 기름으로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태평양에 23척의 영국인들이 태평양에 23척의 포경선단을 파견시켜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에 자신들의 포경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영국 포경선단은 다시 힘을 잃게 됐고 고래는 유니크해집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 또 계속 쭉쭉쭉쭉 되기는 어렵잖아요. 또 그렇게 되었고, 고래가 안 잡히니까요 희귀해졌고,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함대로 이렇게 영국이 집중 공격을 받았고, 미국의 프리기탐 에식스호가 영국 포경선단 배에 미국이 영국 거 12척 침몰시켰고, 영국은 고래잡이 다 장악했다가 고래잡이 독점권을 잃고 1800년대에 미국과 다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배에 강제로 징집된 수많은 미국 선원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선원들이 서둘러서 뉴잉글랜드로 돌아왔고, 1800년대에서 1835년에서 6년 동안 북미 포경단은 한 200척에서 400척 정도 되는 포경단이 200척에서 400척 되는 배를 띄웠고, 포경 항구도 거의 30곳이나 됐고 굉장히 컸고, 다시 10년이 흘러서 뉴잉글랜드와 뉴욕주는 50군데의 포경항을 두고 600척의 포경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미국의 포경항구 중에서 가장 미국이 이제 다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번성을 했던 곳이 낸터키탕인데요. 햇볕에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초로 덮은 수천 개가 넘는 고래 기름통들이 있었고, 부두에 넘쳐나게 되었고, 기름값이 폭락해서 인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고래 수염의 수요가 인기 너무 많은 거야. 나 고래 수염 사고 싶어. 고래 수염 사고 싶어. 이렇게 인기가 늘어나게 되고, 고래 기름과 경락과 공장들도 막 들어서고, 그 외에 그 고래를 해체할 때 드는 부품들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철제, 밧줄, 굉장히 큰 구리 못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미국에 1800년대 30년에 해마다 72척의 포경선이 낸터키탕으로 항해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출항을 하고, 이 배가 실어오는 3만 배럴의 고래기름은 산업혁명의 주역인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로 유럽과 미대륙과 대도시의 조명용으로 제공이 되었고, 낸터킷은 큰 번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백만장자가 되었고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가들이 나오고,
고래 주머니 뒷주머니에 고래 있는 거예요. 고래 기름통을 내밀면서 제가 계산할게요. 고래 기름통으로 계산을 하고 고래 기름이 화폐였다고 합니다. 몇 번 사냥을 딱 하더니 저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래 기름으로 부유한 백만장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낸터키탕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래가 또 잡힌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낸터키탕 땅 자체가 입구에 모래층이 있어서 큰 배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모래가 이렇게 하면서 막 유입이 쉽지가 않아서 그러한 땅의 특성 때문에 다시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굉장히 또 좋은 땅이 되었는데 다시 다른 땅이 명당으로 옮겨가게 된 게 향고래잡이의 중심지가 뉴 베드퍼드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미국의 포경선 80%가 뉴 베드퍼드항으로 집중이 되게 되었고 1년이 지나서 1년 동안에 300척이나 되는 배가 고기잡이 배로 나가고 7년이 지나서 이 항에서 배가 실어온 고래 기름 뼈만 해도 600만 달러인 거예요. 뼈 가격이. 고래뼈. 그래서 양초 제조업자랑 전 시민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다른 거 하지 말자. 고래 잡아야 돼. 고래 사냥을 나서자. 모두가 다 가방을 메고 고래를 잡겠다고 나섭니다. 조금 너무나 조금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고래 기름이 화폐였고 현찰이라 했죠. 뒷주머니에 통에 고래 기름 넣어서 현금으로 썼고 종교단체나 교사들은 한 해 그 보수로서 고래 기름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바로 현물로 현찰로 바꿀 수 있었고 주민 1인당 수입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찍었고 불과 몇 년 만에 뉴 베드퍼드, 낸터키시 말고요. 뉴 베드퍼드는 미국의 중심 항구가 되었고 배는 출항할 때 근데 이제 너무나 잘 되니까 조심한 거예요. 배를 까맣게 위장을 합니다. 배 출항할 때 갑판을 수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올블랙으로 칠하고 숨기는 거예요. 측면을 일정 간격으로 하얀띠 모양을 만들고 검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포문처럼 보이게 위장을 해서 누가 공격을 할까봐 어떤 원주민이나 어떤 막 주변에서 공격을 할까봐 그렇게 검은 배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포경정을 옆에 끼고 다녔는데 길이는 한 9m나 되고 6명이 한 배에 타고 있고 지휘자는 7m나 되는 키를 잡고 그렇게 지휘를 했었고 선장이 그 배에 이제 선장들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장이 나는 이 육지상의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동쪽의 대장이야. 저쪽 배에 탄 사람 저쪽에도 또 대장이 있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자부를 가질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선장의 자질은 첫 번째 일단 배를 굉장히 잘 몰아야겠죠. 배를 굉장히 항해를 잘하고 우수한 항해자고 두 번째는 고래의 습성을 굉장히 잘 알고 고래 떼를 잘 잡고 선장이 포경 여러 단계 찾아서 접근하고 추적하고 작살 꽂아가지고 고래가 막 안 딸려올라 막 고래랑 막 싸우고 고래 해체시켜야 되고 여기 이 파트에서 다 전문가여야 되고 포경전 가운데서 어느 배나 7배 중에서 아무 배나 불시에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배에서 사람들이 다치면 다 간호를 해야 되고 강한 통솔력이 필요한 게 그 안에 외국인들 다 섞여있고 막 말 안 듣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거친 선원들 다 저지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저지해야 되죠. 고래 해체시켜야 되지. 지방 용해 고래 다 잘라서 용해하고 그런 일을 선장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살잡이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항해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또 선장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작살잡이가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살잡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포경선의 승무원들은 뉴잉글랜드 주로 백인들이었고 1800년대에 산업이 발전하고 선원의 수요가 늘고 선원을 근데 이렇게 선원이 되기는 어려웠지. 선원이 하는 일이 많았지만 선원이 너무 힘들어서 선원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배에 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너무나 잘 생각처럼 안 될 때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다가 중간에 섬에 내려서 도망가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지나가는 또 사람 붙잡아서 이거 하시겠어요? 하면 오케이 하면서 또 타고 이렇게 계속 바뀌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섞이게 되어서 그냥 그렇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경선 내에서 그 생활이 화려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배 속에서의 생활은 많이 고된 생활이라서 많이 도망갔었고 특히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태평양 인근의 여러 섬들 폴리네시아인들이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 멜라네시아, 샌드위치 제도와 하와이 등의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족하기도 했지만 또 도망가는 일도 많고 또 여러 사람이 많이 섞이고 범죄자 굉장히 다양한 사람, 욕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건달, 중간 이탈자 그렇게 배가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가 그렇게 고래 잘 잡아서 그렇게 또 될 때도 있었지만 또 그게 쭉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마음이 그랬고, 때론 선장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고, 선장들이 포경선 내에서 굉장히 이제 오래오래 있다 보면 생필품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쟁여놨다가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한 3만 원에 팔기도 하고, 선장이 부정을 하거나 횡포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렇게 또 어떻게 또 항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조금 벌어지는 시간이 생겼을 때 막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서 사람들이 돈이 털리는 경우가 있었죠. 생필품을 가지고 막 치사하게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긴 항해를 하다가 딱 섬을 만나면 너무나 미지의 섬을 만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섬을 보고 도망가기도 해야 했고, 그 섬에 이름이 안 적혀져 있고 개척이 안 된 그 미지의 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뉴 낸터킷 선장 이름입니다. 뉴 낸터킷 가드너 체이스 선장 이름을 미국 선장의 이름을 붙이고, 태평양 인근에 굉장히 발전이 안 된 그런 예쁜 섬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이렇게 서양 문물이랑 많이 떨어진 원주민들이 많이 살 시절에 거기를 폴리네시아인들이 있는 섬을 자기 마음대로 이름 바꿔서 아메리카 폴리네시아 이렇게 이름 짓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선미의 안락실에 있었고, 승무원들은 생각보다 갑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배 안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항해가 고래가 언제 잡힐지 모를 때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했고,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칼이나 어떤 그림 어떤 그런 거 어떤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 기름이나 껌댕이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배에서 그렇게 유유하게 또 그렇게 길게 그렇게 벌어질 때는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래 전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고래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톰은 바로 톰이 고래입니다. 톰은 고래인데 옆구리에 고래가 녹슨 작살을 달고 돌아다니는 고래가 있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6척의 포경선에서 이 고래한테 작살을 꽂았고, 작살을 꽂힌 채로 돌아다니는, 안 죽고 돌아다니는 전설의 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티모르 잭 전설이 있는데, 이 고래는 티모르해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티모르해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티모르해 안에만 있어서 티모르 잭이라 그러고, 가장 무서운 고래 중에 고래고 가장 무서운 고래는 바로 모샤딕인데요. 모샤딕은요,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모비딕의 모델로서 실제 고래입니다. 진짜 고래고 이름이 모샤딕인데 굉장히 싸납고 식인 고래였고, 모샤딕은 살갗이 회갈색이고 거대한 머리가 굉장히 크고 백색의 칼자국을 그렇게 받고 있는 향고래고, 1800년대에 고래랑 사람이 처절한 싸움을 전개한 데서 유래한데, 정말로 막 사람이 고래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사람이 고래를 잡기도 하고 계속되는 고래 사냥과 싸움이 계속됐잖아요. 그 이야기. 모샤딕은 실제 고래입니다. 굉장히 공포를 주는 고래고, 모샤딕이 실제로 포경전과 배들을 많이 부셨습니다. 포경전과 한 척의 배를 부수는 동안에 다른 포경정들은 그들이 잡은 고래를 뒤로 숨겼고, 선원들이 구조하고 떠날 때까지. 근데 또 모샤딕은 켠으로는 다른 죽은 고래를 보호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 줬다라는 모샤딕이라는 고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에 스웨덴의 포경정에 의해서 모샤딕은 결국은 피살을 당했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19개의 작살이 꽂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샤딕이 살아있는 동안, 모샤딕 살아있을 때 모샤딕이라는 고래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러한 공포, 모샤딕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다를 누비던 선원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갑자기 모샤딕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떨었고, 결국은 모샤딕이 죽고 나서 해양소설의 걸작인 모비딕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